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페이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버지니아 울프의 올랜도입니다. 지금 전기 작가는 하나의 문제에 봉착했는데 적당히 넘어가기보다는 차라리 고백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올랜도의 이야기를 해나감에 있어 지금까지는 개인적이거나 역사적인 자료들 덕분에 전기 작가로서의 첫 번째 의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 의무란 이런저런 눈치 보지 않고 지워버릴 수 없는 진리의 발자국을 더듬어가는 것이며 꽃에 유혹되거나 그늘을 거들떠보는 일 없이 고지식하게 앞으로만 나아가다가 마지막에는 무덤으로 풍덩 빠져 머리맡의 비석의 끝이라고 쓰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는 길 앞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에피소드라는 것은 모호하고 신비스러우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설명할 길도 없다. 이것을 해명하려면 책을 써도 여러 권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근거로 종교의 모든 체계를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의무는 그저 알려진 범위 내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나머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뿐이다. 그 겨울에 대재앙이 있었던 해, 한파가 엄습하고 홍수가 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해, 여름에 올랜도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왜냐하면 그가 궁정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최고 권력을 가진 귀족들과 불화를 일으켰던 것이다. 아일랜드의 데스몬드가는 당연히 경로하고 있었다. 왕은 아일랜드 사람들과 이미 충분히 골치를 앓고 있던 터여서 더 이상 악화되기를 원치 않았으니까. 그해 여름 올랜도는 시골에 있는 그의 거대한 저택으로 은퇴해 거기서 완전한 고독 속에 살고 있었다. 어느 6월 아침, 그날은 18일 토요일이었는데 그가 늘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지 않아 하인이 그를 부르러 가보니까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깰 수도 없었다. 그는 혼수 상태에 빠진 듯 숨소리도 거의 내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 그의 창 밑에서 개를 짖게 하고 그의 방에서 계속해서 심벌즈와 드럼과 캐스터네치를 두들겨대고 그의 베개 밑에 가시 금작화를 한 다발 밀어넣고 발에다 겨자를 고약처럼 발라도 그는 7일 동안 내내 일어나지 않았고 음식을 먹거나 살아있는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1회째 되는 날 그는 늘 일어나던 시간에 잠이 깨어 떠들어대는 여편네들 그리고 마을의 점쟁이들을 모두 그의 방에서 내쫓아 버렸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상한 것은 그가 혼수 상태에 있었다는 의식이 전혀 없었고 마치 하룻밤에 잠에서 깨어난 듯 옷을 입고 말을 대령시켰다. 그러나 그의 머리 내부에서 틀림없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것은 비록 그의 행동거지가 완벽하게 이성적이며 전보다 더 엄숙하고 더 침착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의 과거 인생에 대한 기억이 불완전해 보였다. 그는 사람들이 대한파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스케이팅이나 카니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열심히 듣기는 했지만 마치 구름이라도 걷어내려는 듯 손으로 이마를 훔치는 것 말고는 그가 그 일들을 직접 목격했다는 조짐을 보이는 일은 결코 없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이 화제에 오르면 그는 고통스러워 보인다기보다는 어리둥절해 보였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에 사라진 뒤얽힌 기억들에 의해 혼란스러워졌거나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회상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았다. 만약에 러시아나 공주나 배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을의 불안한 마음에 우울해져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든가 아니면 개를 불러오거나 칼을 꺼내 삼나무 조각을 깎든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로 어리석은 의사들은 휴식을 취하라거나 운동을 하라거나 굶으라거나 영양을 취하라거나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는가 하면 혼자 있으라고도 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으라고 하는가 하면 점심과 저녁 사이에 40마일가량 승마를 하라고 하는 등 기분 내키는 대로 정해진 진정제나 자극제를 주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도룡뇽의 침을 섞은 우유를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공작새 쓸개즙으로 변화를 준 뒤 그를 내버려두고 나서는 그가 일주일간 잠들어 있었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잠이라면 어떤 성격의 잠인가? 라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잠은 치료를 위한 하나의 방편일까? 더없이 화가 나게 하는 기억들, 인생을 망쳐버릴 것 같은 일들을 검은 날개로 문지르고 가장 추하고 천한 것들마저 까칠한 부분을 문지르고 금박을 입혀 광택과 광채가 나게 하는 최면 상태인가?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죽음의 손가락이 삶의 소용돌이 위에 놓여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매일 소량씩 죽음을 복용하지 않으면 삶을 이어나갈 수 없게 만들어진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비밀스러운 통로로 뚫고 들어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바꿔버리는 이 이상한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 올랜도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일주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죽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삶의 본질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들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반 시간도 훨씬 넘게 기다렸는데 아무 해답이 나오지 않으니 그냥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자. 이제 올랜도는 극도로 고독한 생활에 자신을 맡겨버렸다. 궁정에서 당한 모욕과 결렬한 슬픔이 부분적인 이유이기는 했으나 자신을 방어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고 누구를 초대하는 일도 거의 없어서 선조들의 거대한 저택에서 혼자 있는 것이 그의 기질에 잘 맞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고독을 선택한 것이다. 그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관해서는 아무도 잘 알지 못했다. 하인은 전부 그대로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빈 방을 청소하고 결코 아무도 들어가 잔 적이 없는 침대들의 혼이불을 매만지는 일이었는데 어두워진 저녁에 그들이 앉아 먹고 마시고 있을 때 빛이 화랑을 따라 가다가 여느 장들을 지나 층계를 올라가 침실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주인이 혼자서 집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따라갈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 집에는 갖가지 귀신이 출몰했을 뿐만 아니라 집이 하도 크다 보니 잘못하다가는 길을 잃거나 비밀 층계에 걸려 넘어지거나 문을 열었다가 만약에 바람이 불어서 문이 닫히게 되면 영원히 갇힐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일이 드물지 않다는 것은 아주 괴로운 자세로 죽은 사람이나 동물들의 해골이 자주 발견되는 것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불이 완전히 꺼지면 가정부였던 그림스티치 부인이 목사인 더퍼시에게 주인께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그러면 더퍼시는 주인께서는 틀림없이
남쪽으로 반마일 떨어진 빌리어드 테이블 코트 안에 있는 조상묘역에 무릎 꿇고 계실 거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분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죄를 지셨기 때문일 거라고 더퍼씨가 말하면 그림스티치 부인은 매우 날카롭게 죄야 누구나 다 짓지요 라고 응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스튜클리 부인과 필드 부인과 늙은 카펜터 유모가 모두 목소리를 높여 주인을 칭송하곤 했고, 하인과 청지기들은 이렇듯 훌륭한 귀족이 여우 사냥을 하거나 사슴을 쫓아다니지 않고 우울하게 집안에만 계시는 것은 유감천만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고, 심지어는 빨래 일을 하는 하녀들이나 주방 일을 하는 주디와 페이스조차도 맥주잔과 케이크를 돌리면서 주인의 기사도 정신에 대해 소리 높여 증언하는 것이었다. 올랜도보다 더 친절한 신사는 없었다거나 또는 리본을 사거나 머리에 꽂을 꽃을 사는 데 쓸 은전을 올랜도만큼 후하게 주는 사람은 없었다면서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그레이스 로빈슨이라고 불렀던 흑인 여자까지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주인은 잘생기고 상냥하며 멋진 신사라는 데 동의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즉 그녀의 일을 모두 드러내놓고 희죽하고 웃어 동의를 표하는 것이었다. 이유는 하인들은 남녀의 구별 없이 모두 그를 높이 존경했고 그를 이질경으로 만든 그 외국 공주를 저주했다. 그러나 더퍼씨가 주인이 묘역에 안전하게 계실 테니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그가 겁이 많았거나 아니면 그가 따끈한 맥주에 정신없었기 때문이겠으나 그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다. 이제 올랜도는 죽음과 쇠락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상한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손에 초를 들고 긴 회랑과 무도회 장들을 걸어다니면서 마치 그가 찾아낼 수 없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열심히 찾고 있기나 한 것처럼 그림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는 가족 예배석으로 올라가 박쥐나 해골 면상, 나방이와 함께 여러 시간 동안 깃발이 움직이고 달빛이 흔들거리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하지만 그에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는 10대에 걸친 조상의 관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지하 납골당으로 내려가야 했다. 그곳은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쥐들이 마음대로 관의 장식을 갉아먹어 그가 지날 때 넓적다리뼈가 외투에 걸리기도 하고 또 말리지 경이라는 사람의 해골이 발치에 걸리면 밟아 으깨기도 했다. 그곳은 섬뜩한 묘지였다. 그곳은 정복 왕과 더불어 프랑스에서 온 가족의 초대 영주가 모든 영화는 뷔페 위에 만들어진다는 것, 육체 밑에는 해골이 있다는 것, 지상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우리는 땅속에 잠들어야 한다는 것, 지능의 벨벳도 흙이 되고 만다는 것, 반지도 루비를 잃을 것이고 그처럼 윤나던 눈도 더 이상 빛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원했던 양, 납골당은 집의 기초 밑을 깊이 파서 만들어졌다. 이 귀공자들에게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올랜도는 그들의 신분을 약간 과장하는 일을 즐기면서 말하는데 그것은 크게 탓할 일은 아니었다. 그는 해골의 손을 잡고는 마디를 이리저리 구부려 보면서 이 손가락 하나 말고는 이라고 말했다. 누구의 손이었을까? 라고 그는 계속해서 물었다. 오른손일까? 아니면 왼손일까? 남자 손? 아니면 여자 손? 늙은이 손? 아니면 젊은이 손? 이 손으로 전쟁용 말을 몰았을까? 아니면 바느질을 했을까? 장미를 꺾었을까? 아니면 차가운 칼을
움켜쥐었을까, 이 손이. 하지만 여기서 그의 상상력은 끝이 났던가? 아니면 이쪽이 더 가능성이 있는데, 손이 할 수 있는 일에 얘가 너무 많이 떠올라서 늘 그랬듯이 그는 창작의 기본적인 작업, 즉 삭제를 피하고 만 것이다. 그는 이런 주제에 관해서는 노리치의 의사이면서 문필가인 토머스 브라운의 글이 무척 재미있었다는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 손을 다른 뼈들과 함께 놓았다. 그리고 등불을 집어들고는 뼈들이 제자리에 놓인 것을 확인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낭만적이기는 하나 유별나게 꼼꼼해서 마룻바닥에 조상의 해골은 고사하고 실 한 꾸러미라도 떨어져 있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했기 때문인데, 다시 갤러리를 묘하게 우울한 표정으로 걸으면서 그림들 사이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가 마침내 어떤 무명 화가가 그린 네덜란드의 겨울 경치 그림을 보고는 한참 동안이나 몸을 떨면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때 그에게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는 조상의 뼈도 있고 무덤 위에서 생이 영위되었다는 사실을 잊은 채 거기서 몸을 떨며 흐느끼고 서 있었는데, 이 모두가 러시아 바지를 입고 눈꼬리는 치켜 올라간 데다 뿌루퉁한 입에 목에 진주 먹거리를 했던 그 여자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다. 여자는 가버렸다. 그를 버린 것이다. 그는 두 번 다시 그녀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올랜도는 다시 흐느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림스티치 부인은 그의 방 창문의 불빛을 보고는 맥주잔을 입술에서 내려놓고 주인이 안전하게 돌아오신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줄곧 그가 무참하게 살해됐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올랜도는 테이블 쪽으로 의자를 당기고 앉아 토머스 브라운경의 책을 펼쳐들고 이 의사의 기다랗고 놀랍도록 뒤엉킨 고찰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길게 늘어놓아야 정기 작가에게 득이 될 것이 없지만,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얼마 안 되는 힌트에서 살아있는 인물의 전모를 그려내는 독자의 역할을 다한 분들, 우리가 소곤대기만 해도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쪽에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번번이 그 인물의 정확한 용모까지 볼 수 있고, 단 한마디 힌트가 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인물의 생각을 알아내는 독자들, 그와 같은 독자들에게는 올랜도가 우울, 나태, 정열, 고독, 탐닉증에 더해 이 책의 첫 쪽에서 언급했던 일그러지고 미묘한 그의 기질, 즉 죽은 흑인을 칼로 쳐서 떨어뜨리고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여 그의 손이 닿지 않을 곳에 다시 매다는가 하면 책을 들고 창가 의자 있는 곳으로 가는 기질 따위에 기묘하게 혼합된 여러 기질의 소유자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책을 좋아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의 습성이다. 어릴 때 자정까지 책을 읽고 있는 그를 이따금 시종이 발견하곤 했다. 사람들이 촛불을 뺏어 가면 그는 반딧불이를 길러 등불 대신으로 사용하였다. 사람들이 반딧불이를 뺏어가자 그는 하마터면 부싯깃으로 집을 태울 뻔했다. 주름진 명주를 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을 밝혀내는 일은 소설가에게 맡기고 간추려 말한다면 올랜도는 문학에 신들린 귀족이었다. 그가 살던 시대의 많은 사람들, 특히 그와 마찬가지 계급에 있던 더 많은 사람들은
이 병에 감염되지 않고 내키는 대로 뛰거나 말을 타거나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아스포들 꽃가루에서 자라고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날아왔다는 이 균에 감염되었는데 이 균은 치명적인 성격의 것이어서 치려고 치켜든 손을 떨리게 하고 사냥감을 노리는 눈을 흐리게 하며 사랑을 고백하려는 혀를 더듬게 만들었다. 환상으로 현실을 바꿔치기 하는 것이 이 병의 치명적인 특성이어서 운명의 여신이 그에게 준 모든 선물들, 접시, 린넨, 집들, 남자 하인들, 양탄자, 수많은 침대 등의 풍족한 선물들은 올랜도가 책을 펼치기만 하면 모두 안개로 사라지고 말았다. 9에이커나 되는 그의 석조 건물이 사라지고 150명의 집안 하인들이 사라지고 80필의 말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도끼를 맞고 바다의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카펫, 소파, 장식, 마구, 사기 그릇, 접시, 양념통, 보온기구, 그리고 대개 금박으로 된 가구류들을 세자면 한이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올랜도는 홀로 앉아 가진 것 하나 없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이었다. 병은 고독한 올랜도를 맹렬하게 파고들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6시간씩이나 책 읽는 일이 있었고 가축의 도살이나 귀리, 추수에 관한 지시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의 이절판 책을 밀어놓고 그들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어서 매 사냥꾼 홀, 마부 자일스, 가정부 그림스티치 부인, 집안의 목사 더퍼시 등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저런 훌륭한 신사에게 책 따위는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말했다. 책은 그가 아니고 반신불수한 자나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읽게 하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일단 독서병에 걸리면 몸의 기관이 약해져서 쉽사리 다른 재앙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잉크 병 안에 숨어 있고 깃털 펜 속에서 곪고 있는 것이다. 불쌍한 병자는 글을 쓰기 시작한다. 이것은 가진 것이라고는 비가 새는 지붕 아래 놓인 의자 하나와 테이블뿐이어서 잃을 것이 별로 없는 가난뱅이에게도 문제려니와 집이 있고 가축이 있고 하녀들이 있고 나귀들과 린넨이 있으면서 글을 쓰는 부자의 경우에는 그 입장은 참으로 딱하다. 이런 물건들을 즐길 수 없다. 그는 온몸에 뜨거운 인두질을 당하고 해충에게 물리게 된다. 그는 작은 책 하나를 쓰고 유명해지기 위해 전 재산을 탕진한다. 그러나 페루의 금을 모조리 다 쓴다고 해도 그는 한 줄의 멋진 표현이라는 보석을 살 수 없다. 그리하여 그는 탈진해서 병이 들고 권총으로 뇌를 날려버리거나 절망 끝에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 어떤 자세를 하고 있었는가는 문제가 아니다. 그는 이미 지옥의 문을 지나 지옥의 불길에 태워진 뒤니까.